감사합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치 교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 통합 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그리고 오늘은 김재섭 전 비대위원을 대신해서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두 분 뭐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네. 네. 저도 하셨나요? 아침에 일찍 했습니다. 네, 청년 세대 투표 열기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가보니까 청년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남성, 여성 뭐 따질 거 없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있었고요. 저는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한 3시 반쯤에 갔거든요. 네네. 근데 15분 정도 기다리고 한 절반 정도는 20대, 30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곽 위원장님은요? 저는 아침에 한 6시 30분 정도 가서 줄을 거의 서지는 않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아침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좀 물어보면 네. 여전히 그 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또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네. 투표를 꼭 하겠다라는 그 친구들이 워낙에 많아서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저 예전에는 이제 휴일이면 청년, 그 젊은 세대는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어떤 그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뭐 그 예전에 공식이 있었는데 많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워낙에 이번에 그 최근에 젠더 갈등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이 맞붙었었던 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 캠페인 초반부터 이 청년 정책 자체가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이고 본투표 날 또 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미리 투표하고 본투표 날가 쉬겠다 이런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이 후보는 광화문에서, 윤 후보는 부산에서 나홀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인데요. 그러면 그간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이 풍경, 자당 후보 행보와 모습에 담긴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상황에서 본투표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양당 후보 모두 아주 높은 지지율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했다. 안심하셔도 투표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첫날 투표를 아주 독려하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광화문과 부산 같은 경우는 각각 이유를 좀 밝히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급박하게 돌아간 유세 일정 에 맞춰서 물리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나홀로 투표했다는 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 후보 모두 그 배우자에 관련된 리스크가 아무래도 존재하는 측면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사실 포석이 있잖아요. 계산된 결과고. 우리 후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투표했단 말이죠. 광화문이라는 상징성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일정상의 문제도 있을 테지만은 광화문이라는 상징성, 광화문이 우리 촛불 정신을 이룩한 그런 광장의 모습도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을 차용해서 광화문에서 투표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부산, 경남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30%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 여론조사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의 투표를 좀 사수하겠다는 의미로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투표를 다 하셨잖아요. 양 그 사모께서 그 부인 되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이런 이야기로 좀 구설수에 오르셨으니까 굳이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사전투표를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사전투표를 통해서 좀 3일이잖아요. 총 본투표까지 통해서 좀 긴 투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한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셨는데 얼마 전 의총에서 이용 의원이죠. IT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당 안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후보 본인이 좀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어제 야권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에 합당한다는 그런 이제 공동 선언문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전 후보가 되겠죠, 이제. 그 선입각 후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이제 묵직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곽 위원장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 들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단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단일화선에서 밝힌 것과 같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함께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봐서 안철수 대표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분야 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팬데믹에 대한 이후의 팬데믹에 대한 어떤 전문성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금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전문가를 포함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아주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정부 참여의 모습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향후 당대표에 도전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당이 최근에 30대 당대표를 이렇게 뽑을 만큼 당원들의 의지가 아주 살아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당의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되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다당제나 혹은 합의제적인 어떤 정치제도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완주 의지를 강하게 여러 번 비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 그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라보셨는데 윤석열 후보와 합친 안철수 전 후보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어제 아침이었잖아요. 네. 전 새벽에 조선일보 기사를 저도 봤는데 사실 오보인지 알았어요. 근데 점점 구체적인 정황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단일화까지 이뤄졌죠. 그 결과를 보면서 안철수 후보 나름의 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책임론이 불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두 번째는 본인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은 본인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국민의힘의 자강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게 힘이 쏠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안철수 후보가 필요 없겠죠. 세 번째는 단일화를 했을 때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본인의 지분이 생길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들면은 단일화를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져도 윤석열 후보의 탓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에게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전라도에 가서 윤석열 후보 뽑으면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다. 윤석열 후보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만큼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마라톤도 뭐 3번 완주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완주할 거다. 단언한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실망이 굉장히 크고 이게 정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나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가 됐으면 컨벤션 효과가 대단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민주 진보 진영의 결집을 야기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진영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여기서 OX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대답이 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야권 단일화 드라마 해피엔딩을 맞을 것이다. 이게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O 아니면 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대답이 갈릴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네, XO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곽 위원장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물론 단일화를 선언을 했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표가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특히 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의 성향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거대 양당의 후보에 대한 신뢰가 아주 매우 낮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다. 사표가 되는 걸 감수하고서 투표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투표 자체를 기권하는 분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효과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표가 적어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가 손을 들어준 윤석열 후보에게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유권자 지형상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윤석열 후보에게 흡수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간극을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좀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판 이 단일화에 그 성공한 이 두 후보가 어떤 시너지를 국민들께 상상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네, X를 들어주신 이유 아까 충분히 들어본 것 같은데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치는 산수가 아니잖아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2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1이 될 수도 있고 0.9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깨끗하지 못했어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연일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극도의 갈등을 야기했거든요. 제가 한 가지 표현을 비유로 자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콜라 있지 않습니까? 콜라에 어떤 캔디를 넣으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다. 이게 둘이 합쳐진다고 맛있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폭발하는 결과를 얻게 될 거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선을 포기하고 나서 대선이 끝나면 그 다음 행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당권을 가지려면 이준석 대표와 싸워야 되죠. 공동대표 이야기도 나왔는데 철저하게 이준석 대표가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단일화한 지 지금 내일이면 이틀인데 내일부터 유세를 다니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텀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일화가 원만히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현재 분명한 상황은 국민의당 상황이 결코 이제 녹록치 않다는 건데요. 안철수 이제 대표가 손편지를 띄우면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지지자들을 이제 달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함께 유세 차량에 오르면서 함께 선거 운동을 하는 이 모습은 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지역구에서 또 이제 유세할 그런 그 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방금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유세에 같이 오르지 않는 거는 단일화 과정이 원만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단일화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너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그들을 설득할 그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선거가 이제 한 5일 정도 남은 시점이지만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해도 아주 극적인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후보 간의 시너지를 상상하게 만들 그런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보궐선거처럼 마지막 파이널을 아주 두 분이서 화려하게 장식하기 전에 따로 지역을 분담하면서 이렇게 개별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보다 앞서서 김동연 대표를 먼저 껴안은 이재명 후보. 반윤 빅텐트 구축엔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정치개혁, 통합정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이 표심도 통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평가한 것처럼 이걸 무슨 공학적인 정치 야합이다, 이렇게 폄훼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 연대가 가능한 부분은 꼭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은 또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이런 가치연대나 정책연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는 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180석이라는 그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독주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나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의 역량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런 통합정부에서 협의의 공간이 과연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결국 이 지금 통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데 저는 사실 그건 상상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연대가 가능한 분이에요. 우리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면은 CBS에서 토론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와 네. 김동연 후보. 굉장히 고퀄리티,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이었어요.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토론이었고요. 그런 토론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정책 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 결과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왜 바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냐. 지지자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예의가 아니고 또 제외 국민들 이미 12시간, 24시간 가서 투표하신 분들 사표가 됐거든요. 이분들의 마음, 이분들의 분노하는 표심이 지금 단일화에 대한 효과를 맞고 있다고 보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유세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공감한다, 정책 연대하겠다, 통합정부 만들겠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과정을 볼 때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대선 득표차를 예상해 봤는데 우리 그 박용훈 위원장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총 투표를 한번 예상해 보시고 우리 곽 위원장님은 지난주에 출연 안 하셨으니까 대선 득표차와 총 투표율 두 가지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 지난 대선이 77.2% 투표율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4시 투표를 보니까 14.5%인가 나왔어요. 굉장히 사전 투표가 높죠.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양 진영 간에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 저는 80%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83%까지 보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이번 대선은 역대급 대선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역대 투표율을 갈아치울 네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보니까 5시 기준으로 15%를 넘겼더라고요. 지난 대선이랑 비교했을 때 한 5% 정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고 또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전투표를 할 인원들이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높을 거다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데 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본투표의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상쇄되면 뭐 70% 후반대 정도 저번 이제 대선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그 지지율 격차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희 같은 경우 저희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지금 깜깜한 기간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 봤던 데이터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 그래서 1, 2% 내지는 3% 정도 이내에 네. 그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현장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뛰고 있거든요. 네. 현장의 열기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 밖에 큰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이상의 승리를 예상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이제 D-5일입니다. 박용훈 위원장님 이제 벌써 아직 5일 남았는데 그 대선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셨다고 날밤 새셨다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청년 정치인 그 두 분의 각 당의 대선 필승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님. 저희는 일단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갈등을 이야기하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는 국민 모두가 하나된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분노한 분들, 뭐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 굉장히 투표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일관됩니다.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국민 하나가 되는 정부 그리고 여야 가릴 거 없이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요. 뭐 단 하나의 가치뿐만 아니고 다양한 가치가 모여서 우리나라를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은 국민분들께서도 진정성을 좀 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승리를 자신한다는 말씀이죠? 네,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곽 위원장님. 결국은 저는 실용의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요. 종반으로 이게 갈수록 후보 본인이 이끄는 선거운동 자체가 대세론을 굳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화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세력 결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게 마지막에 아직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투 트랙으로 중앙이나 후보가 하는 그 세력 결집은 마지막에 아주 화려하게 이루어지되 각 지역에서 하는 선거 자체는 훨씬 더 섬세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지역 밀착형 공약들을 어필한다든지 유권자 본인의 삶과 아주 직결되는 스몰 딜류의 정책을 어필한다든지 이런 지역적인 노력들이 병행되면 아마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맞수는 대선 D-5일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곽관영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거가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